입으로 돌아온 문화체육인이야. 일부에서는 소설 속 인물들로 알아보는 외향과 내향이라 일컫는 성격 기질과 외성과 내성이라 일컫는 사회적 태도의 유형에 대해 알아봤어.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 주인공 토니오 크레거의 가면을 벗길 차례야. 다시 한번 인물 관계도를 띄워둘게.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볼까? 토니오 크레거의 성향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도 민감자이자 내향적 완벽주의자의 모습이야. 토니오는 세상의 자극에 너무 민감해. 쉽게 상처받는 영혼을 가졌고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부르주아적 품위와 예술적 완벽주의라는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리고 사는 인물인 거지. 과거로부터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수치심을 고결함이라는 갑옷을 입음으로써 무너지지 않으려 하는 거야.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면서 사교계에서 세련되게 행동하며 고결함이라는 갑옷을 과거처럼 방어기제로만 쓰지 않고 성공 이후에는 내재화하려 시도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정하고 싶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모순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자신의 예민한 예술성이 평범한 부르주아들과 차별되는 지점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이 지점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에 약간의 자만심을 가져. 지적 허영심인 거야. 어릴 때는 남다름이 그저 이질감에 불과했으나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이와 같은 남다름이 비범함으로 승격되었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며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면 불쾌해하면서 화를 내거나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유명 작가임을 어필하기도 해. 수배 중인 사기꾼으로 오해받아 호텔에서 불식 업무를 당하고 추궁당하는 장면이 그 예인 거야. 토니오는 증명수단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소설 교정세를 들이밀며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간임을 시사해. 고귀한 자신과 같은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장사미사들을 취급하는 거야. 나는 역시 이방인이구나 하는 소외감을 확인했다기보다 내 개인적인 감상은 엘레강스한 시민의 태도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구나 느꼈어. 시민사회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자신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토니오는 방탕한 보헤미안 예술가들을 경멸하며 같은 예술가일지라도 그들과 차별성을 누려해. 손톱을 깨끗이 정리하고 옷을 차려입고 시간을 엄수하는 등 부르주아의 외적 완벽함을 유지하려 들어. 또한 지적인 고행자처럼 매우 규칙적이고 엄격한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데 어니스트 해밍웨이나 무라카미 하루키, 스티븐 킹이 떠오르는 대목이야. 이렇듯 시민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이 배척당한다 느꼈던 토니오가 이곳에서는 역으로 자신이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야. 금욕적인 예술가로 살면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걷는 건 관계에서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 위함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차가운 지성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가두고 방어하려는 행위야.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즐기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타인의 삶을 묘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선택했어. 그로 인해 인간적인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인간적인 뜨거움 속에 섞이지 못하고 차가운 관찰자로만 남아야 하는 운명으로 인해 사무치는 고독을 느끼게 돼. 10여 년이 지나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 친구들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은 고결함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살아도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내향적 완벽주의자에게 타인과의 만남은 곧 평가받는 상황을 의미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자신을 설명해야 하지만 토니오는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두려워. 남다른 삶을 사는 자신이 그들 눈에 정신적 타락자나 사회부적응자로 여겨질 것 같은 공포.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로 비칠까봐 견딜 수 없는 거야. 에일리의 노래 가사처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날을 수도 없이 꿈꿨지만 그의 완벽주의적 수치심이 또다시 방어기제를 발동시킨 거야.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그저 관찰자로 남으면 나는 저들보다 깊고 고귀한 고통을 아는 존재에
라며 고고한 우월감 뒤로 숨어버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거지. 토니오는 고향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자기 방 창가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봐. 멀찌감치 보이는 그들이 고민 없이 웃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살아있는 생명력 앞에서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님을 느껴. 자신은 그저 관찰하고 분석할 뿐 여전히 그들처럼 즐기고 느낄 수 없는 거야. 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실감하며 토니오는 눈물을 흘려. 결국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적으로 그들보다 한참 위에 있으며 세상이 변하고 명성이 달라졌음에도 토니오 크레거라는 한 개인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야. 평범하고 생기 있는 세계의 그들을 아직도 뜨겁게 동경하며 자신은 여전히 생기 없는 유령처럼 스스로를 타자화해. 근원적인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한 어른이 되어 있는 거지. 그간 갑옷처럼 갈고 닦은 지성 따위가 그들 앞에서는 한낱 창백한 고철덩어리와 같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이 장면은 애처롭다 못해 비극적이기까지 해. 그들에게 시선을 거둔 토니오는 친구 리자베타에게 긴 편지를 쓰기 시작해.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시민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술가로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해. 시민과 예술, 각기 다른 두 세계를 모두 포용하기로 결심해. 비록 그들, 시민들처럼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을 테지만 자기 예술의 원동력은 냉철한 지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며 앞으로 더 깊은 인간애를 담은 작품을 쓸 것을 다짐하면서 소설은 끝을 맺어.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삶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예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좋게 해석하자면 이러하다.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해봤어. 결말을 요약하자면 차가운 예술지상주의 말고 인간적인 사랑을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잖아.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성숙하고 멋진 결론처럼 보이는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으면 솔직히 좀 꼴값 엔딩 같이 느껴지거든. 왜냐면 토니오가 말하는 그 삶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 정말 삶 전체를 향한 넓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결국 자기가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건강하고 명랑한 시민 계급을 향한 동경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술지상주의를 버리겠다는 선언까지는 인정. 근데 정작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삶의 범위는 생각보다 너무 좁아. 삶의 어두운 면, 추한 면, 비참한 인간,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질서있고 안정적이고 멀쩡하고 정상적인 시민세계를 아름답게 올려보는 쪽에 더 가까운 거지. 그래서 이 결말은 예술과 삶의 진짜 화해라기보다는 끝내 시민이 되지 못한 예술가가 시민세계를 이상화하면서 내놓은 약간 편향된 화해의 선언처럼 읽히는 거야. 근데 또 그 점 때문에 이 결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워. 오히려 토니오답게 솔직한 부분이 있거든. 토니오는 애초에 모든 삶을 다 품어내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결핍된 세계를 끝없이 동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결말은 엄청난 통합의 경지라기보다 끝내 시민이 되지 못한 예술가의 고상한 짝사랑 고백처럼 보이기도 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위태롭고 미완성인 고백에 더 가까운 거지. 후려치면 우울한 작가의 정신승리다 이거야. 대문호 잡돌이에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느낀 바 그러하다. 토마스만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다른 작품들도 함께 살펴보면 엔딩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자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만큼 작가가 평생 붙들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의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망붕해 본다. 이 소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데모노의 의도를 어떻게든 이해해보기 위해 심리학까지 끌고 왔다 이거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비평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서 말이지. 읽고 나면 약간 습. 위대한 고전문학 치고는 교훈이 약간 습. 난 이게 맞다 보거든. 그저 예술과 시민의 화해와 통합, 대작가의 위대한 결말 이딴 평들 뿐이니 게으른 비평가 놈들아. 약간 꼴받아서 불편너짓 해봤어. 어차피 내 채널이잖숨. 이 소설을 어떻게든 명작으로 승화하기 위해 자기 불일치 이론까지 떠올렸어. 자신의 결핍을 예술적 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토니오의 독백은 현대심리학에서 자아통합이라고 해. 결핍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일부로 받아들여 동력으로 삼는 것을 말해.
자기 불일치 이론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해결 방안이기도 해서 바로 이 지점이 소설을 시시하게 만들지 않는 거거든. 이 의도가 맞다면 토마스만 작가의 통찰력이 놀라울 뿐이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사람은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차이가 클 때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기 어려워하거든. 토니오가 경계인으로서 고통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 이것을 자기 불일치 이론이라고 하는데 쉬운 이해를 위해 준비했어.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어. 실제의 나, 이상적인 나, 당위적인 나. 실제적 자기는 지금의 나. 이상적 자기는 되고 싶은 나. 당위적 자기는 되어야 하는 나. 이렇게 보면 돼.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힙합 뮤지션 지망생으로 예를 들어볼게. 힙합의 진심인 나. 이게 실제적 자기. 언젠가는 씬의 아이콘이자 레이블의 수장이 되고 싶은 나. 이게 이상적 자기. 음악으로 인정받는 건 물론 돈과 책임, 리더십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나. 이게 당위적 자기인 거야. 이러면 인생이 순탄대로인 거야. 이걸 자기일치라고 해. 그럼 뻥난 상황. 그럼 자기 불일치 상태는 어떨까? 혼자 방구석에서 랩 가사 쓰는 걸 좋아하는 나. 이게 실제적 자기. 무대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나. 이게 이상적 자기. 무슨 힙합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대학 안 갈 거면 아버지 공장에서 일이나 배우라는 압박 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느끼는 나. 이게 당위적 자기야. 실제와 이상이 충돌하면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 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무력으로 이어지는 거지. 실제와 당위가 충돌하면 내가 지금 불효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 진짜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강한 불안과 죄책감이 드는 거야.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느끼는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감각이 심리적인 공포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지. 이상과 당위가 충돌하면 랩을 포기했다는 상실감이 들고 랩을 하면 현실을 외면한다는 압박을 받게 돼.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이 발목을 잡는 내적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불일치 이론을 대입해 토니오의 심리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토니오의 실제적 자기. 내면이 예민하고 고독하며 글을 쓰고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로서의 자신. 내향적인 내성인의 모습이 실제인 거야. 두 번째는 토니오의 이상적 자기. 한스나 인계처럼 평범하고 활기차며 시민사회에 잘 동화된 모습인 거지. 외향적인 외성인은 동경의 대상인 거야. 세 번째는 토니오의 당위적 자기. 유서 깊은 영사 가문의 아들로서 성실하고 품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내면화된 기준이지. 나는 원래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내성인의 모습을 페르소나로 선택하게 된 거지. 쉽게 말해 이 세 가지 자아가 일치하면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충돌하고 불일치되면 뻑이 난다는 거야. 한스와 인계 리자베타는 자아가 완전히 일치되는 삶을 사니 내면에 갈등이 없는 거지. 그럼 토니오 크레거의 자기 불일치적인 상황을 정리해보자. 실망과 고독을 야기하는 실제와 이상의 불일치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동경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 결코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토니오는 깊은 실망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 늘 이방인처럼 관찰자의 입장에 스스로 놓이면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이 간극에서 오는 고통을 상징해. 이러한 불일치는 실망 관련 정서를 유발해. 그 다음은 불안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제와 당위의 불일치야. 예술에 몰두하면서도 스스로를 길을 잃은 시민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예술적 행위를 부도덕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남들의 뒷말과 손가락질, 모욕에 대해 공포를 느껴.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잊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동반되는 상황이야. 이러한 불일치는 불안 관련 정서를 유발해. 그 다음은 허무주의를 양상하는 이상과 당위의 불일치야. 한스처럼 단순하고 명랑한 삶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처럼 보수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아의 충돌이야. 하지만 토니오는 한스와 같은 명랑한 시민이 되지도 못했고 아버지와 같은 절제된 시민이 되지도 못했지.
토니오의 삶에는 실제적 자기만 있을 뿐 이상과 당위의 자아는 어긋나 있으니 내적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아불일치 상황에 놓이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만성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돼. 실제와 이상의 불일치는 나의 무능함에 대한 슬픔을, 실제와 당위의 불일치는 나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불안을, 이상과 당위의 불일치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 이런 긴 설명과 예시를 들었는데 얻어가는 게 있어야겠지? 지금 설명할 내용은 자아불일치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야. 첫 번째, 자아통합. 이건 토니오 크레거식 해법이야. 소설의 끝에서 토니오는 더 이상 실제와 이상, 당위를 부정하지 않게 돼. 예술가인 자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되 그 예술의 목적을 평범한 인간들에 대한 애정에 둔 거야. 나는 예술가인 동시에 시민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오랜 분열을 끝내고 심리적 안정에 도달하게 된 거지. 불일치하는 자아들을 억지로 교정하는 대신에 그 사이의 존재로서의 자신을 정의내리는 거야. 자아불일치에서 오는 에너지를 창작 욕구와 자신만의 개성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토니오 크레거의 심리적 여정은 특별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은 동경 사이의 화해라고 할 수 있어. 프리다 칼로가 망가진 몸과 피폐한 삶을 예술혼으로 끌어올렸듯이 자아통합은 결국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자기 의미로 다시 묶어내는 일에 가까워. 두 번째, 이상적 자아의 하향 조정.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수정하는 방법이야. 영화 라라랜드가 그 예일 수 있어. 사랑도 꿈도 포기할 수 없던 연인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꿈이라는 완벽한 이상을 내려놓고 각자의 길에서 얻은 성취를 인정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미소 짓는 장면이 그 유명한 재즈파 씬이잖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을 가질 때 이 간극을 줄여 실망과 우울을 완화하는 방법이야. 적당히 꿈꾸고 소박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소확행, 스몰 스텝 같은 게 효능감을 쌓기 적절하다는 거지. 세 번째, 당위적 자아의 재구성. 부모나 사회에서 강요하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모습을 내 식대로 새롭게 해석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야. 그 예로 겨울왕국의 엘사를 들 수 있어. 마법을 숨기고 왕자에서 권위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지만 남들이 바라는 기품 있는 존재로 남기보다 자신의 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노래가 레리코잖아. 이렇듯 외부의 도덕적 잣대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뜻해. 이런 방식은 실제 당위의 간극에서 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줄여주기도 해. 네 번째, 방어기제. 페르소나와 회피. 자아불일치에서 오는 고통을 잠시 덮어두기 위해 사회적 가면을 쓰는 일시적 방안이야. 소설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 토니오 크레거가 택한 방식이기도 하지. 그는 자기 내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보다 관찰자가 되어 한 발 물러선 채 살아가며 고통을 유예하기도 해. 극단적인 페르소나의 예를 들면 조커의 아서 플렉을 꼽을 수 있어. 실제적 자기는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사랑받고 싶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늘 웃는 얼굴을 하라는 어머니의 강요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실제와 당위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만 갔어. 그래서 아서 플렉은 슬퍼도 웃어야 하는 강박적인 웃는 가면을 쓰게 되고 자아불일치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 결국 폭발해서 아예 조커라는 파괴적인 페르소나 속으로 자신을 가둬버리게 되는 내용이잖아. 실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광기라는 방어막 뒤로 숨어버린 사례인 거지.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 실제적 자기에 대한 긍정평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내가 잘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훈련이야.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취준생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삶을 꿈꾸지만 도시살이가 자신과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시골살이를 이어가는 내용이잖아.
흙을 만지고 직접 요리하며 서울의 실패자가 아닌 시골의 창조적인 생활인이 되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이나 스스로의 높은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져. 후려치면 내 장점은 올려치고 단점은 먹금한다. 이 태도인 거야. 위대한 작가는 꼭 건설적인 결말로 교훈을 준다고 누가 그랬냐.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이리저리 쥐어짜다 보니 뇌절이 좀 길어졌어. 미안. 근데 자면서 들을 거잖아. 그래서 별로 안 미안.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줘. 인생에서 자아가 어긋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올 수 있어. 그럴 때는 내 안에 모순들아 들어와 다 받아주마. 아니라고 강남잡하면 어때? 재벌노조면 어때? 환경운동가 공장 주면 어때? 어쩔 수 왓. 그게 나야. 이런 마인드로 대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보는 건 어떨련지. 누구처럼 고결함이라는 갑옷을 입고 평생을 고고한 척, 지적인 냉혈인인 척,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포장하며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지. 고민 없는 자들 앞에서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끝.